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네?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비명소리랑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저는 못 들었어요. 아, 그쪽이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밤에 왜 여기 누워 있으세요? 아, 저 그게 잠깐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저기요, 잠시만요. 네? 저 그게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아,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쩌죠? 잠시만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저한테 업히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 무거운데. 네, 괜찮아요. 다리도 다치셨는데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서 업히세요. 산속에서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호랑이요? 서울 한복판에 무슨 호랑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이 되는 아줌마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고 있죠. 아들은 현재 대학원을 다니며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도통 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곤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들도 빙그레 웃으면서 천문학은 괴짜들의 공부라고 좋게 말해주고는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3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23년 전에 저와 아들 곁을 떠났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동네에 있는 뒷산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뒷산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죠.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했던 운동이었는데 이게 매일을 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무엇보다 운동을 안 하면 또 살이 찔 것만 같아서 매일 그렇게 뒷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끝난 날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씻고 잠을 청하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땐 무슨 생각이었는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는 매일 가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밤에 산을 가본 적은 없었지만 매일 가던 산길이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어서 그랬는지 참 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작은 후레쉬 불빛에 의지하며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산속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그날은 한여름 밤이었는데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서 사방에서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단숨에 정상까지 오르고 산 밑에 펼쳐져 있는 도시의 야경을 한참 동안을 바라보다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던 후레쉬가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건전지 수명이 다한 건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후레쉬가 꺼지니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졌어요. 발밑조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필 그날은 달도 구름에 가렸는지 보이지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산길을 발의 감각을 이용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돌뿌리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졌고 비명을 지르며 가파른 내리막길로 굴렀습니다. 구르다가 손바닥이 찢어졌는지 손은 제 피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미끌거렸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한쪽 다리가 너무나 많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다리뼈가 부러졌는지 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렇게 넘어진 곳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파서 끙끙거리며 흐느끼고 있는데 숲 저쪽 너머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이라는 생각에 순간 너무 반가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며칠 전에 봤던 뉴스 기사들이 생각났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수의 여성범죄는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작은 산의 산책로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를 보여주는 뉴스였죠. 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뉴스 내용을 기억해냈으면 출발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저는 다리를 다쳐 이 산속에 넘어져 있으니 환장을 할 노릇이었어요. 무엇보다 누군지 모를 사람의 후레쉬 불빛을 보니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숨죽여 숨어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 불빛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심장이 두근거렸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죠. 마침내 그 불빛은 바로 제 앞까지 다가왔고 저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큰 두 눈을 더 크게 뜨며 그 후레쉬 불빛의 주인을 쳐다봤는데 키가 큰 한 남자였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네?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비명소리랑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저는 못 들었어요.
아, 그쪽이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이 남자가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다치지 않은 척을 하며 애써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밤에 왜 여기 누워 있으세요? 아, 저 그게 잠깐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는 뒤돌아서 산을 내려갔어요. 제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 남자의 후레쉬 불빛을 보니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네? 저 그게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제게 다시 다가왔어요. 저는 다리를 다쳤다고 말을 하고 다리를 보여줬는데 후레쉬 불빛으로 비추어 본 제 다리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발목 쪽 뼈가 부러졌는지 살은 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아,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쩌죠? 잠시만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 남자는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는데 조그마한 천체 망원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업히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 무거운데. 네, 괜찮아요. 다리도 다치셨는데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서 업히세요. 산속에서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호랑이요? 서울 한복판에 무슨 호랑이요? 실없는 농담을 하며 저를 보고 웃는 남자의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을 경계하던 마음이 누그러지며 한층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남자는 저를 들쳐 업고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산은 낮은 산이 아니었고 혼자서 뛰어 올라가도 정상까지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 산이었죠. 그런데 그 밤에 불빛 하나에 의지하며 여자를 업고 내려오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끙끙거리며 저를 업고 산을 간신히 내려왔죠. 등에 업혀서 가는데 그 남자는 근육질보다는 좀 마른 체형의 남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업고 조금 가고는 쉬고 다시 가고를 반복하더라고요. 저 무거우시면 내려주셔도 돼요. 먼저 내려가셔서 신고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험한 사람들 만나시면 어떡하려고요. 저만 믿고 제 등에서 편하게 있으세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저를 업고는 한참을 끙끙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산까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인지 산을 내려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저를 등산로 입구 벤치에 내려놓았고 자신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숨을 헐떡거렸죠. 무척이나 힘이 들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늦은 시간에 왜 산에 있으셨어요? 밤에 산을 오르다가 그만 넘어져서 굴렀어요. 밤 산행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다음부터는 등산은 꼭 낮에만 하세요. 그러는 그쪽은 왜 산에 있으셨는데요? 저요? 아, 저는 저것 때문에요. 남자가 말한 것은 제가 그 남자 등에 업혀오면서 대신 들어준 천체 망원경이었어요. 도시에서는 불빛들이 많아서 별을 제대로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별들 본 거예요. 아, 별이요? 그나저나 성함도 안 여쭈어봤네요. 저는 정재현입니다. 전 지수예요. 윤지수요. 재현 씨, 오늘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밑에 제가 차를 주차해뒀으니 금방 가지고 와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재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눈에 띌 정도로 다리를 후들거리며 걸어가는 재현 씨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고 저는 은혜를 갚는다며 그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 이후 저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재현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 사건이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아빠와 엄마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고아원을 나와 독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대학을 다니며 영어 번역과 통역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유학도 다녀온 적이 없이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음에도 재현 씨는 영어를 참 잘했어요. 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수출 관련 일을 할 때 재현 씨는 저렴하게 통역과 번역 일을 도와주었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와 산에서 마주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재현 씨는 행복하게 4년간 연애를 했어요. 사실 빨리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엄마가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재현 씨가 고아라는 것이었죠. 재현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언제나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제게도 무척이나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에 반대 이유가 고아라는 것 하나라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엄마와 싸웠어요. 남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 듣지 않았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4년 만에 엄마도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긴다고 들어주신 건 아니었어요. 재현 씨의 노력이었죠. 재현 씨는 저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서 무척이나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며 노인들 도시락 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우연하게 재현 씨를 만난 거였죠. 제가 재현 씨한테 몰래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재현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도시락 봉사를 해왔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엄마도 재현 씨가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따라와 봉사를 하는 척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무척이나 불쾌했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오히려 자기보다 더 오래 그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재현 씨와 친해졌나 보더라고요. 집에 와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재현 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인품이며 외모며 직업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한번 반대로 돌아서면 그 끝으로 달린다더니 저희 엄마가 딱 그랬죠. 그토록 결혼을 반대하고 재현 씨를 싫어하셨던 엄마가 그 이후에는 저보다 더 재현 씨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해 재현 씨와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쯤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언제나 자신의 배 위에서 아이를 놀게 했었죠. 갓난쟁이 때 아이에게 우유 주고 트림을 시킬 때도 언제나 남편이 했고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일도 언제나 자신이 앞장서서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것을 해주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었죠. 요즘 세상에는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절에 아이 기저귀를 능숙하게 갈고 혼자서 목욕도 능숙하게 시키는 남자는 제 친구 남편들을 다 합쳐보아도 제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언제나 일을 하고 남은 자신의 자유시간은 오직 아이에게 쏟아붓던 남자였죠.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아이에게 달도 보여주고 별도 보여줬어요. 술도 담배도 안 하던 재현 씨의 유일한 취미는 밤에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는 날이면 언제나 천체망원경을 꺼내와 아이에게 달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그날따라 늦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를 다 했는데도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기에 재현 씨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평소 일도 하고 아이와 놀아주느라 힘들겠다 생각하며 좀 더 잠을 자게 깨우지 않았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시간을 보니 점심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이답지 않게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는 듯해서 저는 조심히 방문을 열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일어나. 벌써 정오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점심 먹자. 여보, 뭐해? 여보? 제가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고 방은 어두웠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근데 남편의 몸이 너무 차가웠어요. 여보? 여보, 일어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래 늦잠을 잘까? 여보, 이제 일어나. 여보? 여보,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재현 씨, 일어나봐. 왜 이렇게 몸이 차가워? 제발 좀 일어나봐. 눈 좀 뜨라고 제발. 남편은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큰 불행이었죠. 남편은 전날 새벽에 심장마비가 왔었고 잠을 자는 상태로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언제나 피곤한 남편이 혹시나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침실방에서 나왔기에 전혀 몰랐었죠. 그때 제가 한 번만 남편을 잡아주었다면 혹시나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매일같이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해주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아였기에 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가족 한 명 없던 그였는데 떠나는 길에는 진심으로 남편이 떠나는 길을 애도해주기 위해 먼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죠. 짧은 생을 살아갔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장례식에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이 떠나는 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발인 때 한 번 실신을 했고 화장을 치를 때도 한 번 더 실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4살짜리 아들을 두고 영원히 떠나버렸죠. 친정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6년의 결혼 생활을 하며 그분들은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시며 정을 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사위의 죽음에 친정 어머니도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참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일이 슬프고 힘드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갔어요.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힘을 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빠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지만 5살이 된 아이는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머나먼 하늘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자기한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매일 울었습니다. 무척이나 아빠를 따랐던 아이였기에 매일 아빠가 인사도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슬퍼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것이 더 심해져 아빠를 불러달라고 하며 매일 밤 울며 떼를 썼죠. 재현 씨를 부른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왜 안 부르겠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매일 그 일을 불렀지만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겠지만 특히 5살짜리 아이가 그 이별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이 들었나 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커피도 팔면서 빵도 파는 아주 작은 가게였죠.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빵도 만들고 커피나 음료도 팔며 그럭저럭 아이와 둘이서 먹고는 살 수 있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기에 가능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손님도 없어서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떠난 뒤 저는 멍하니 하늘을 자주 바라봤어요. 별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남자였기에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이가 생각나고는 했죠. 그렇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간 그 이와의 추억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딸랑거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 들고 있던 컵도 떨어뜨리고 말았죠.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1년 전 죽은 제 남편 재현 씨였어요. 너무 놀라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나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 씨?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죽었잖아. 아니었어? 난 당신이 정말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 사람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한동안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카페 의자에 앉히고 펑펑 울고 있는 제게 물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재현이 아내분 되시죠? 실망시켜 드리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저 재현이 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애써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역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울었어요. 자신을 재현 씨 형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조용히 저를 다독여 주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차츰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남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재현 씨 형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형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저도 재현이를 알게 된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하고 재현이는 쌍둥이에요. 제가 갓난아기 때 저만 캐나다로 입양 보내져서 그동안 형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전에 아시게 된 거예요? 재현 씨를? 제가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재현이는 길에 버려진 아이였어서 사실상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양아 가족 찾기 사이트에서 부모님을 찾았어요. 입양아 가족 찾기 사이트요? 네. 저 같은 해외 입양아나 입양을 보냈던 사람들이 서로를 찾는 사이트예요. 거기서 재현 씨를 찾았어요? 네, 거기서 만나서 이메일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때 제가 쌍둥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재현 씨는 1년 전에 죽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제 동생이 살아있다면 저한테 1년간 답장을 안 보내진 않았을 테니까요. 재현 씨는 1년 전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군요. 그이는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말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한테 고민하다가 마지막 연락 때 지수 씨에게 모든 걸 말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말 못하고 떠난 것 같네요.
재현이한테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는 괜찮나요? 매일 아빠를 찾고 있어요.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밤만 되면 아빠를 찾네요. 남편의 쌍둥이 형 진우 씨는 1년간 재현 씨의 답장을 기다리다가 재현 씨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자 한국으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아들 민준이 손을 잡고 친정엄마가 들어왔어요. 저녁 때쯤 잠시 카페에 들린다고 제게 말했었는데 재현 씨 형이 등장해 저도 정신이 없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카페에 들어오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아들이 재현 씨의 쌍둥이 형 진우 씨를 보면 자기 아빠라 착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민준이는 진우 씨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품에 안기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우는 아들을 보니 그 자리에서 차마 진우 씨의 정체를 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깝게 아들을 바라봤고 진우 씨도 제 눈치를 보며 제 아들을 안아줄 뿐이었죠. 친정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진우 씨의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그를 봤을 때처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는 집으로 가서 아무 말 없이 제 아들과 밤늦게까지 놀아주었고 아이를 재워주기까지 했죠. 우리 재현이 쌍둥이 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에 어렸을 때 입양이 돼서 서로 존재도 모르고 지금껏 살았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똑같이 생겼네. 나도 처음에는 우리 재현이가 살아서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내가 우리 사위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헛것이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 엄마. 그건 그렇고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민준이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고. 지 아빠가 돌아온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와서 지 아빠 아니라고 말해주면 저 어린 것이 이 상황을 이해나 하겠어. 아빠 떠난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애한테 또 상처 주는 걸 텐데 이걸 어쩔 거야. 상처 안 받게 내가 잘 설명할게, 엄마. 여지껏 아빠가 죽은 것도 감당을 못하는 애인데. 에휴. 재수 씨,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진짜 민준이 아빠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빠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모두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밤 재현 씨의 쌍둥이 형 진우 씨는 저와 친정 엄마에게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울어버렸고 친정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고민을 하시더니 결국 진우 씨의 제안을 수락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이 최선이라 생각되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 씨는 저희 집에 머물며 재현 씨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내려온 거야. 민준이가 착한 아이여서 하늘나라 임금님이 특별하게 아빠한테 허락을 해준 일이야. 대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비밀? 그래, 비밀. 엄마랑 할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친구들한테도. 만약 민준이가 다른 사람한테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거 말하면 아빠는 바로 하늘나라 임금님한테 혼나. 그래서 더 이상 민준이랑 놀아줄 수 없어. 알았지? 약속이다. 응, 걱정 마. 절대 말 안 할게. 약속. 저는 그런 진우 씨와 아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오늘 뭐 하고 싶어? 아빠, 나한테 사자랑 호랑이 보여준다고 했었잖아. 동물원. 응, 동물원. 나 동물원 가고 싶어. 아빠가 동물원 간다고 나한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하늘나라 갔잖아. 그렇구나. 그래, 오늘 가자. 알았지? 남편 재현 씨가 떠난 후 민준이 방을 보니 민준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저와 남편과 민준이가 동물들 사이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아들에게 동물원을 데리고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저와 진우 씨는 민준이를 데리고 동물원을 갔어요. 관람차도 타고 민준이가 보고 싶어 했던 사자와 호랑이도 보며 1년 만에 웃을 수 있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무등 태워 앞장서서 걸어가는 진우 씨를 보니 저조차도 자꾸만 남편이 정말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잠깐씩 행복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는 진우 씨가 민준이를 씻기고 다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오늘 재미있었어? 응, 최고 재미있었어. 그래, 그런데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는 우리 민준이랑 이렇게 10번만 자고 나면 다시 하늘나라 임금님한테 돌아가야 해.
왜? 나 싫은데. 하늘나라 임금님께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빠가 가서 꼭 도와드려야 해. 그럼 엄마랑 나는? 이제 우리 민준이가 씩씩한 5살이 됐으니까 엄마는 민준이가 도와줘야 해. 그래 줄 수 있지? 대신 아빠가 하늘나라 가서 민준이하고 엄마를 지켜봐 줄게. 어디서 보고 있는 건데? 아이의 말에 진우 씨는 남편의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민준이에게 별을 보여주며 저 별이 아빠가 살고 있는 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원경을 보더니 피곤했는지 이내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 민준이는 매일을 진우 씨와 어울려 다니며 놀았습니다. 평소 가보지 못했던 놀이공원도 가고 바다도 가며 정말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사용했죠. 언제나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 지쳐 잠들고 해가 뜨면 벌떡 일어나 아빠를 찾곤 했어요. 저조차도 진우 씨와의 열흘이 마치 재현 씨가 살아 돌아온 열흘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남은 날이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10일은 눈이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진우 씨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친정엄마와 다 함께 모여 파티를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도 아빠는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내일 밤이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했죠. 열흘간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수많은 약속을 해온 터라 의외로 민준이는 씩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어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진우 씨는 떠나기 전 민준이에게 책들과 나중에 초등학교 등을 들어갔을 때 사용할 학용품 등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은 하루 종일 민준이를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는 아이인지라 막상 진우 씨와 헤어질 날이 되니 아들 민준이는 틈만 나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은 199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모두들 새천년 밀레니엄을 기대하며 흥분이 되어 있었던 날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진우 씨는 저와 민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를 타고 한강 근처로 갔죠. 20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늦은 시간에도 밖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지수씨,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시면 제가 준비해둔 장소가 나와요. 그렇게 진우 씨는 저와 민준이를 데리고 한적한 공원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저와 아이를 데리고 갔죠. 공원 구석에는 가로등도 없어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거야. 아빠,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민준아, 울지 마. 울지 말고 아빠 봐.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진우 씨 뒤로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불을 켜준 것이었어요. 저도 사전에 진우 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던 터라 놀랐죠. 그리고 진우 씨는 저와 민준이 앞에서 마술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에서 꽃과 불도 꺼내고 품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모자도 꺼내며 다시 그 모자에서 토끼 인형도 꺼내는 놀라운 마술을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진우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마술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빠와 헤어진다고 생각했던 민준이도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던 저도 진우 씨의 깜짝 마술 공연에 한동안 멍하니 웃으며 그 공연을 바라보았어요. 아들 민준이를 쳐다보니 민준이도 활짝 웃으며 공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한참을 혼신의 힘을 다해 저희에게 마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2000년 1월 1일을 앞둔 카운트다운이 저 멀리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소리에 저와 민준이는 먼 곳에 있는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도 그 전광판을 바라보며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아빠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야. 엄마 잘 부탁해. 그리고 항상 씩씩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민준아, 우리 인사하자. 안녕. 환하게 웃으며 씩씩하게 인사하는 진우 씨를 보자 아들 민준이도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응, 알았어. 아빠. 안녕. 안녕, 아들. 사랑해. 그리고 지수야, 우리 아들 민준이 잘 부탁해. 함께한 시간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진우 씨 주변으로 하얀 연기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기에 가려 진우 씨 모습이 사라지자 펑 소리와 함께 작은 폭죽 불꽃이 진우 씨가 있던 자리에서 하늘로 쏘아져 올라갔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그 작은 불꽃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까만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2000년 1월 1일을 축하하는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새천년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수많은 폭죽들이 하늘에 쏘아 올려졌죠. 펑펑 소리와 함께 시커먼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며 온 하늘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폭죽이 터졌죠.
저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민준이 또한 제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의 불꽃 축제가 끝나고 다시 하늘이 어두워졌고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죠. 민준아, 아빠 저기 별나라로 이제 갔어. 응, 별님이 돼서 엄마랑 나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래.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안 울 거야. 더 이상 울지 않고 씩씩하게 말하는 민준이를 저는 꼭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진우 씨는 먼저 떠나간 재현 씨를 대신해 민준이에게는 아빠의 모습으로 그리고 제게도 남편의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다음날 캐나다로 떠난다고 했고 공항에서 기적 같은 10일간을 감사해하며 떠나보냈죠. 뒤돌아가는 진우 씨를 보며 남편이 생각나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면 꼭 저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진우 씨는 너무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고는 캐나다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기 전 저에게 작은 편지를 한 장 주었어요. 그곳에는 진우 씨가 한국의 가족을 찾은 이유와 한국에 온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의 삶을 살다가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입양아 가족 찾기 사이트에서 가족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 남편 재현 씨도 부모님을 찾고 싶어 그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었고 그렇게 쌍둥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고 1년간 남편의 편지를 기다리다가 답장이 없자 쌍둥이 형인 진우 씨가 동생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민준이를 만난 것이었죠. 진우 씨는 캐나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찾아주는 이들이 없어 극장 공연은 꿈도 못 꾸고 언제나 길거리 공연을 하며 몇몇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뿐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 마지막에 인생 최고의 마술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며 민준이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편지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씩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남편 재현 씨가 너무나 그립지만 슬퍼하는 감정으로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그날 이후 밤에도 더 이상 아빠를 찾아달라고 보채지 않았어요. 그저 아빠가 남기고 간 천체망원경을 바라보며 별들을 바라보았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민준이는 제 속을 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다행히도 얼굴에 그림자가 없이 밝게 커주었어요. 민준이가 19살이 되었던 어느 날 저는 민준이와 제주도 한라산으로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둘이 한라산 천백고지에서 담요를 깔아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별들이 정말 안 보였는데 그곳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올 듯 많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별들을 보다가 그날 1999년 12월 31일의 기억을 민준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들, 2000년이 되던 밀레니엄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아빠랑 인사했던 것도? 사실 그 사람은 아빠가 아니. 다 알아, 엄마. 뭘 알아? 그때 나한테 마술 보여준 사람 아빠 쌍둥이 형제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너한테 말해줬어? 아니, 그때 아빠 대신 오셨던 분이 나한테 그림 하나 그려줬었어. 별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아빠가 있는 별이라면서 아빠가 보고 싶을 땐 하늘에서 그 별을 찾아보라고 했었어. 당연히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그리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깨달았어. 그게 뭐였는데? 별자리 그림이었어. 그리고 아빠가 있다고 한 별은 쌍둥이 자리더라고. 그때 알았지. 우리 아빠 쌍둥이 형제일 수도 있었겠다고. 그랬구나, 아들. 그때 많이 실망했겠네. 아니, 난 아직도 믿고 있어.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 과연 세상의 전부겠어? 분명 세상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비밀들이 더 많이 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빠도 분명 어디에선가 나하고 엄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분명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지금도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재현 씨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모두 다 나중에 행복하게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픈 기억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